이 강좌의 목표 자체가 이제 곧 그 공개가 될 2021년 기준의 결산 자료를 좀 검토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러니까 지난 그 시간에는 2020년 결산 기준의 이제 결산서와 참고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들을 예비적으로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2022년 기준의 예산 기반의 재정 공시와 그다음에 원래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2021년 결산을 볼 준비를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결산 검사 작년 말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그 의회 홈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이 되나 그것이 다운로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오전까지 확인을 해봤더니 그게 이제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서 자료가 첨부가 되지 않았고요. 대신에 21일자로, 그러니까 어제자로 그 결산 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 의견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라 결산 검사위원들이 작성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올해 예산 기준의 재정 공시를 통해서 현재 여수시의 재정 상황이 어떤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산을 다루기 이전에 어쨌든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 검사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 결산서가 공개가 되면 어떤 부분들을 좀 주로 이렇게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결산서 외에 그러니까 재정이나 예산 상황을 공개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이 재정 공시 자료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좀 특별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재정 공시 자료는 그야말로 목적 자체가 주민들에게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나 결산서는 기본적으로 어, 그 의회에 송부되는 의안 성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의회에서 의결이 된 이후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공표되는 안이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조례랑 비슷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예산서나 혹은 결산서나 이런 것은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 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에 오고 가는 의안의 성격이라면, 재정 공시 자료는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예산이나 재정 현황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즉 재정을 공시할 목적으로 만드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체가 시민이 되는 거죠. 아까 예산서, 결산서는 기본적으로는 상대 기관이 됩니다.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방의회가 이제 1차적인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재정공시 자료는 시민이 1차적인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재정공시 자료의 수준이나 내지는 그 작성의 어떤 어,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재정정보 공개 의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얼만큼 시민들한테 공개할 거냐라고 하는 것의 의지를 파악하는 데는 이 재정공시 자료가 그것의 일종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재정공시 자료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은 전체 이제 한 16가지 정도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입 세출 예상에 대한 운용 상황, 재무제표, 채권, 기금, 공유재산, 통합재정 통계, 지방공기업이나 출연 출제 기간, 중기지방재정기획,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결산서, 그다음에 예산 편성 기준별 운영 현황, 참여 예산, 예산 운영 개요소, 재정 건전화 계획, 투자 심사 대상 사업들의 현황,
뭐 이런 것들이 쭉 공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가지 항목과 실제 여수시가 공개하고 있는 예산 기준 재정 공시의 항목들을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어느 정도로 세부적으로 공개되고 있는지를 이제 아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앞부분의 세입 세출은 이제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정 통계는 요게 해당이 되는 거고, 재정 자립도 자주도 통합 재정 수지라고 하는 것은 어, 여기 예산 기준별 운영 현황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 참여예산, 성과계획서, 개요서, 그다음에 요거까지는 이제 여기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 항목이 없는 국외여업이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냐면 공무원들 출장 가고 단체장 해외 순방 가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사, 축제 경비, 업무 추진비, 지방의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정 운영 성과는 요게 그 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는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 사업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어, 지출을 개선했느냐, 보조금 관리를 잘했느냐, 뭐에 따라서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데 그 인센티브 사업들에 대한 대상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에는 사실은 전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항목들이 체계적으로 잘 공개가 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다소 그러니까 빠진 건 없어요. 빠진 건 없는데 이 각각의 항목이 나열된 만큼의 구체성은 좀 떨어집니다. 어, 왜 그렇게 되냐면요. 사실 이제 요거를 작성할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성을 갖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행정안전부에서 만드는 편람이라고 하는 것을 참조해서 만듭니다. 근데 이 편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제공을 해주냐면요. 어, 가로를 채우면 되는 방식으로까지 이 자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요, 준 편람사항의 작성 예시 자료에 빈 칸만 채우면 되도록 이렇게 행정안전부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거는 참조하라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재정공시 제도를 지역에 있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제공하도록 하는 게 제도의 취지인데 대부분 이 편람사항의 내용들을 따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최소한의 정보만 공시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최소한이냐? 중앙정부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 때 그 기준이 중간 정도의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제시할 때 지침이나 편람이나 매뉴얼을 만들 때의 핵심은 뭐냐면 가장 역량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것의 최소한을 제시하는 게 편람이나 매뉴얼의 특징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편람상의 재정 공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최소한의 재정 공시를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법적으로도 이것을 참조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공시하거나 혹은 더 자세히 공시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은 그렇고요.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게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방재정 운영의 공시해서 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시해야 된다. 이것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이거는 투자심사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요 기구가 어느 정도로 재정공시 범위를 담으면 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근데 요 심사위원회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뒤지다 보니까 여수시에서 만든 유튜브 영상에 지난 2월 달에 진행이 됐던 위촉식 영상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그 양편으로 이렇게 착석하신 위원분들이 나온 것을 캡처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사실은 요 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재정 공시 범위나 이런 것들을 다 확정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공통공시 외에 그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해서 공시하는 특수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특수공시는 다 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요 위원회, 요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여기에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여기서 결정된 대로 어, 이 특수공시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특수공시로 되어 있는 게 특수공시 사업 현황하고 별첨 자료인데, 특수공시 사업 현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옆에 보여지는 요 그림 요것들입니다. 지금 1번에서부터 19번까지 있는 요 목록이 특수공식 사업 목록이라고 해서 제출되는 거고요. 그런데 원래 특수공시는 이런 사업 목록 외에도 여수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를테면 국가산단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수 국가산단의 운영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특수공시로 다뤄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수시의 지방 재정을 살펴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여수 산단의 입주 기업 현황, 법인세 납부 현황, 뭐 고용 인원 현황, 뭐 이런 것들이 특수공시 사항으로 들어가 주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위원회의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돼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사업 목록만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건, 보통 특수공시로 들어가는 것들은요, 공통공시는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거든요. 투자심사 대상이나 아니면 지방채 발행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공통공시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사업명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특수공시는 뭐냐? 투자 심사를 받거나 지방채 발행 대상은 아니어도 단체장 입장에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이 또 이 특수공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진남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이랄지, 뭐 조명 연합수군 테마관광단지 조성이랄지, 시립박물관, 뭐 웅천소 도로 개설, 뭐 소재지구 택지 개발, 이렇게 시에서 좀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들에 대한 목록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공시 사업 목록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현재 이 사업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또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재정 공시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진행되는 공시 제도이다 보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 공시 편람을 통해서 공통 공시와 특수 공시를 구분해서 공통 공시의 경우에는 웬만한 항목들을 다 일치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 공시 자료를 볼 때에는 반드시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보는 것이 유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종의 상대평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재정공시 자료에서 보면 우리 단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 밑에 유사 단체하고의 비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유사 단체와 동종 단체라고 하는 구분이 있는데 이게 다른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수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에서 동일 유형 지방자치 평균액보다 908억 원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기 동일 유형 지방자치는 뭘까? 요거는 여수시처럼
시라고 불려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동종단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사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동종단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옆에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분류해 놓은 걸 보면 어, 여수시는 시유형의 두 번째 묶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기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강원도 원주시, 경남 거제시 등과 함께 전남 여수시가 시 유형의 두 번째 그룹에 묶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묶이는 이유는 인구 규모나 아니면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거죠. 왜 이런 분류를 해놓냐? 상대평가를 하는데 체급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 완전 인구 구조나 내진 재정 상황이 완전히 다른 데랑 비교를 해버리면 이 상대평가를 갖고 누구도 자극을 받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거기는 뭐 인구가 100만이나 되는데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사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평가의 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유형을 구분합니다. 요게 이제 유사단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요게 이제 지방재정 365에서 갖고 온 표인데 보시면요. 세입 예산과 관련돼서 전남 여수시가 이렇게 있는데 동종 평균으로 놓고 보면 요 평균으로 놓고 보면 여수시는 2020년까지는 동종 평균보다 훨씬 그 높다가 2021년부터 동종 평균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놓고 보면 여수시의 재정 상황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유사 지방자치단체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여수시의 재정 상황은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동일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액보다 908억 원이 많습니다라고 했을 때 요 동일 유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사단체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표현들이 계속 섞여서 사용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놓고 보면 동종단체에 비해서는 여수시가 예산이 낮아요. 예.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시들의 다 평균을 내놓고 보면 낮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수시와 비교를 해야 될 대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인접해 있는 시들, 뭐 이를테면 목포시가 됐던 아니면 뭐 순천시가 됐던 요런 데가 이제 요 근처에 있으니까 뭐 나주시가 됐던 요런 데가 이제 비교 대상이 되겠지만 재정 상황이나 인구 구조에 있어서 유사성을 바탕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시유형의 두 번째 블록. 재밌는 건 요 두 번째 블럭에 들어가 있는 도시 중에서요. 전라도의 도시는 없습니다. 다 경기, 강원, 충남, 그다음에 경북, 경남 이런 데만 있고요. 전라도는 전남 여수시만 이 시의 두 번째 유형에서 유일하게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좀 더 괜찮은 데가 시의 첫 번째 유형이거든요. 여기에는 전북 전라 지역에서는 전북 전주시 하나만 들어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전라도권이라고 불리는 데에서 여수시는 그래도 한 두 번째 정도의 규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죠. 예,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유사 단체 비교를 할 거면 여기 있는 단체들, 경기도에 있는 의정부시나 시흥시나 파주시나 광명시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에 인접해 있는 곳과 비교를 하려면 뭐 목포, 순천, 나주 이런 데랑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이제 재정 공시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 볼 거는
통합재정 수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통합재정 수지는 일종의 이제 지표입니다. 지표.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제 세 개가 합쳐진 거죠. 통합, 재정, 수지입니다. 그러면 왜 재정 앞에 통합이 붙냐? 그거는 재정이 일반 회계도 있고 특별 회계도 있고 기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융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금융 비용까지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통합 재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지라고 하는 것이 왜 들어가냐면 이거는 절대액이 아니라 비율, 즉 퍼센테이지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수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산정하는 공식은 전체 세입에서 지출과 순융자를 빼고 이것을 통합재정 규모와 나눈 것이라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보면 전체 재정 규모가 있어요. 전체 재정 규모는 돈을 쓰는 것과 플러스 융자 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큰 돈인 거죠. 근데 이것을 어, 세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과 그다음에 세출을 한 것을 뺀 나머지 걸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합재정 규모나 뭐나 이런 걸 다 빼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놓고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의 비중을 갖고 만드는 게 통합재정 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다 포함해서 전체 재정의 총 규모를 놓고 그 중에서 세입 빼기 세출해서 나오는 비율을 갖고 만드는 게 통합재정 수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비율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요, 요 산식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요게 나눗셈과 곱셈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것의 값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분모의 어딘가가 마이너스인 거죠. 근데 이 통합재정 규모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요게 마이너스면 그러니까 요게 세입보다 더 크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지출과 용자가 세입보다 많아지면 요 통합재정 수지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보다 쓴 돈이 많으면 마이너스인 겁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재정 수지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재정 수지에 있어서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제가 이제 지방재정 365를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 재정 수지를 볼 때에는 한 가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떤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 예산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말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산이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예산이 두 개가 있냐? 당초 예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22년 예산이라고 하면 작년 말에 의회를 통과했던 예산서상의 예산이 당초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추경이 됐던 뭐가 됐던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올해 12월 31일에 최종적으로 올 한 해 쓴 돈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를 최종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초 예산은 예산서를 기반으로 하고 최종 예산은 결산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합재정 수지도 당초 예산 기준이냐 최종 예산 기준이냐에 따라서 이 지표가 좀 달라집니다. 근데 둘 중에 어떤 것이 조금 더 직접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최종 예산 기준입니다. 왜냐? 당초 예산은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마치 방학을 맞이하기 전에 방학 시간표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방학 시간표 갖고 방학을 잘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를 평가하지 않죠. 나중에 방학 끝날 때쯤에 정말 그 시간표대로 방학 숙제도 밀리지 않고 다 했는지 결과를 놓고 우리는 평가를 하잖아요. 비슷합니다. 이게 아무리 멋있으면 뭐랍니까? 실제로 휴가 기간이 끝난 다음에 실제 어떻게 보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재정 관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내놓지만 실제로 돈을 쓰고 난 뒤에 보니까 어? 우리 재정이 이런 상황이네요?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 수지는 예산 기준으로 보는 것과 그러니까 즉 당초 예산 기준으로 보는 것과 또 결산 예산 기준으로 보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제 예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그렇기 때문에 기준 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당초 예산 기준의 기준 연도는 2022년이 됩니다. 그쵸? 올해 예산 기준이니까요. 그럼 여기 있는 결산 기준은 뭘까? 그러면 실제 여수시 같은 경우는 작년 2021년 기준의 결산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2020년 그 기준의 결산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2년이나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계열적인 그 경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계열적인 경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간의 간극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2022년 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이따가 나중에 2021년 결산 자료가 나오면 2021년 예산 기준의 통합재정 수지를 예측했던 것과 실제 결산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를 비교해 보면 계획과 실제 간의 간극을 측정해 볼 수 있겠죠. 이를테면 여수시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8 정도를 보입니다. 마이너스 4.8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전체 전라남도 지역에서 보면 전남 진도군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수시의 재정 여건 자체가 일단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2년 예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적자 편성이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의 결산 기준으로 놓고 봐도 실제로 마이너스 9.37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바로 이제 뭐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2020년과 2022년이니까 서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으나 예산 때보다 한 2배 정도 결산에서는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경향성이 있었다. 과거에 그런 것들을 일단 예측해 볼 수 있다 정도를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여수시가 좀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들을 보면 그래도 다소 좀 높아지긴 해요. 다들 높아지긴 하는데 특히 역으로 플러스가 된 데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역으로 이렇게 플러스가 된 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집행 과정에서 실제로 초과 세입이 많이 생겼거나 아니면 지출을 개선을 해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예산 시기 때는 마이너스였지만 이것을 결산 과정에서 플러스로 바꿨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지금 이게 2020년과 2022년이니까 이때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괜찮았는데 더 나빠졌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던 이 여수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꾸준하게 나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보다 좀 더 문제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통합재정 수지라고 하는 것도 이 재정을 진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가 어,
가장 직접적으로 단순한 숫자를 통해서 재정 현황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하고의 수평적인 비교가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전라남도에 있는 것만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의 현황들을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2020년 결산 기준 재정 공시를 작년에 했습니다. 원래 법상 놓고 보면 이거를 안 살펴봤네요. 어디 있냐? 아, 여기 있네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2개월이죠. 네, 2개월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는 가장 마지막 날짜는 언제일까요? 아마 12월 31일을 넘어서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1일에 본회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도 그로부터 2개월 후니까 2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2월 말까지는 예산 기준 재정 공시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비슷하게 결산과 관련해서 보통은 6월 달에 상반기 정례회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8월 말 정도가 되면 결산서 기반의 재정 공시가 나와야 합니다. 즉, 이 2개월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미리 공개하는 법은 없습니다. 대신에 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에 딱 맞춰서 공개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예산서 기반의 재정 공시가 언제쯤 나올까? 2월 27일에서 2월 29일 사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의 말일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럼 결산 기준 재정 공시가 보통 공개되는 시점이 언제일까? 8월 25일에서 8월 30일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8월 달에 하는 재정 공시 결산 부분에 빠진 것들이 좀 생깁니다. 그 빠진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재정 수지와 관련된 건데, 왜냐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쓴 돈이나 혹은 들어올 돈, 그러니까 즉 세입과 관련된 것들도 어느 정도 다 추계가 돼야 공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수시는 작년에 음, 결산 기준 재정 공시를 하면서 통합 재정 수지를 별도 수시 공시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정도까지 공개할게요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살펴봤더니 올해 6월 10일에 이게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8개월 정도 늦춘 건데 보통 이런 경우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담당 공무원이 깜빡했다가 이제 가장 높은 빈도에서의 문제일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6월 10일 정도까지는 이것을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 사항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 요 6월 10일 날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통합재정수지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세모가 마이너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수시 입장에서는 현재 통합재정수지의 현황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특히나 올해 지방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괜히 이런 것들을 공개했다가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었겠다. 이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요 수시 공시를 너무 늦게 공시를 한 건 좀 특징적입니다. 어, 그렇죠. 보통 10월 정도면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합재정 수지가 이게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한 1,400억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총 재정 규모에서 세입과 세출을 뺀 것의 그 차이가 한 1,400억 정도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400억 정도가 1,400억 정도 이상을 더 쓰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1,400억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투자냐, 아니면 이건 그냥 계속 지속되는 어떤 비용이냐라고 하는 걸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긴축 재정이나 혹은 재정 건전성 자체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적자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립되려면 그 적자라고 하는 것이 투자적 성격이 훨씬 더 커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를 해서 이후에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달지, 아니면 뭐 지역의 영세한 어떤 산업 부분, 뭐 이를테면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선행 투자의 개념이어서 뭐 이 관내에 지속 가능한 어떤 산업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달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비용이라면, 그러면 금융 비용이 계속 늘어난달지, 아니면 구태여 저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 사업을 해서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이랄지, 아니면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으면 운영이나 관리비가 더 들 만한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요건 대부분 비용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건설하거나 혹은 만들 때에는 그래 그냥 있으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드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BTL, BTO 같은 민간 투자 사업이 그렇고, 또 공공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뭐 대규모의 어떤 위락시설이나 대신 이런 관광단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이제 여기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런 성격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재정 수지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 상황이 객관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게 이제 2020년 결산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 예산 기준 6시의 재정 공시 자료를 보면 흑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순세계 잉여금을 미리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결산 기준입니다. 그렇죠? 예, 결산 기준이고 요게 예산 기준입니다. 예산 기준에서는 통합재정 수지가 1도 있고 2도 있습니다. 1의 경우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뺀 거고요. 2의 경우에 순세계 잉여금을 넣은 겁니다. 근데 왜 2의 경우에 순세계 잉여금을 넣냐? 이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돈이 남을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할 때 이렇게 수립을 하는 거죠. 올 한 해 나한테 들어올 돈이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올 한 해 지출 구조를 생각했더니 100만 원, 한 120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적자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액공제, 뭐지? 그 세금 환급이나 내지 이런 걸로 한 30만 원 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 환급으로 들어올 30만 원을 수입으로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가 만들어지는 거죠. 비슷합니다. 지방정부도 예산을 짤 때, 우리가 세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딱 지방세 조건이나 이런 걸 살펴봤더니 이 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 같아요. 하고 짠 게 이 통합재정수지 1의 세입입니다.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만든 세입보다는 꼭 늘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어올 것을 미리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게 이제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다 세입으로 잡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건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별도로 잡습니까? 차라리 세입 추계를 더 정확하게 해서 세입에서 더 확실하게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이제 관례인 거죠. 관례인 겁니다. 세입을 잡아놓고 별도로 순세계 잉여금을 추계해서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재정 수지 2의 경우에는 플러스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통합재정 수지 1에서는 마이너스 적자를 보지만 통합재정 수지 2를 통해서는 흑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늘 예산 기반의 재정 공시에 우리는 흑자입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예산 재정과 관련된 일종의 기술입니다. 그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산 기준의 통합재정 수지를 발표하지 않고 통상적으로는 예산 기준의 통합재정 수지 2를 발표합니다. 이번에 공개되어 있는 여수시의 재정 공시에서도 흑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됐습니다. 어디 있죠? 예, 여기 보면 그렇죠. 여기 나오죠. 우리 여수시는 2022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통합재정 수지는 84억 원 흑자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가로는 왜 적자라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복부세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편람,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내려보낸 양식에는 흑자도 갈로 있고 적자도 갈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면 이 적자를 지웠어야 되는데 우리 이거 작성하시는 선생님께서 이 적자를 안 지우신 겁니다. 양식상에 원래 있었던 그것을 안 지워서 이렇게 된 거고요. 흑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흑자는 아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을 전제로 한 흑자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대로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방학 계획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방학을 건전하게 잘 보냈는지 이런 거는 이제 결과를 보고 보듯이 통합재정 수지 역시도 결산 기준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현황을 보면은요. 이를테면 예산 기준 재정 공시를 놓고 보면 통합재정 수지 1이 2018년도부터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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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재정 수지 2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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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로 나타나죠. 근데 2020년 결산 기준의 재정 공시를 보면 2018년까지는 플러스, 2019년, 20년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의 시기가 겹치죠. 그렇죠? 예산 기준과 결산 기준으로 겹치는데 2019년에 결산 기준으로 요만큼 마이너스가 난 것과 2019년에 예산 기준으로 통합재정 수지 1과 2의 사이를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요때 예상했던 통합재정 수지 1의 적자보다 좀 작죠. 그러니까 그나마 관리를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플러스는 아니니까 요 흑자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결산이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대신에 요기 때는 재정 운영을 잘한 겁니다. 실제로 재정 수지 1이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이걸 흑자로 관리했으니까 이건 잘한 거죠. 네. 이때는 관리를 잘했구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흑자는커녕 마이너스를 봤는데 그래도 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때는 관리하려고 애를 쓰셨네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2020년을 놓고 보면요, 이게 189인데 140이잖아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2020년이 돼서 더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향성 자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이나 결산을 볼 때는 당해 연도의 데이터를 갖고는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결산이나 예산의 숫자는요, 한 5년 정도의 시계열의 맥락에서 보든지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상대적인 위치를 통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짚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계열 자료 두 개를 두고 이 맥락에서
현재 여수시의 재정 상황이 이렇게 볼 수 있다, 저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는 시간이 갈수록 재정 관리에 있어서 좀 위기가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확인을 이제 이후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2021년과 2022년에는 2020년보다 작은 규모의 적자를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봐야죠.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나올 요 요것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8호인데 만약에 8호보다 더 많다라고 하면 재정 관리를 망한 거고요. 이게 아니라 8호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면 다시 재정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측정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당초 예산과 그다음에 이 결산 기준의 재정 공시하고 요게 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좀 걸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요게 이제 시평균이에요. 요 빨간 게 시평균, 이 빨간 게 시평균인데요. 위하고 아래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여수시의 재정 상황이 좀 더 나아 보입니까? 당연히 여수시가 시평균보다 위에 있는 것이 많은 위의 것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2018년도에도 시평균보다 많았고, 2019년도에도 많았고, 2020년만 낮았지만, 2021년도 다시 많고, 2022년에도 다시 많으니까, 오,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재정 자주도의 경우에, 여수시가 훨씬 더 낫네. 이렇게 착시를 주죠. 하지만 결산 기준으로 놓고 재정 자주도를 보면 사실은 시평균과 여수시의 상황이 거의 뭐 크게 차이는 없고 다만 2019년 들어와서 시평균보다 여수시 평균이 훨씬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기준으로 보냐, 결산 기준으로 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실제로 재정 자주도라고 하는 이 지표에 보여지는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기준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건 당연한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어, 계획은 언제든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난 이번 방학 때 잠을 6시간밖에 안 자겠어 라고 하는 거는 계획이니까. 근데 실제로 나중에 봤더니 9시간씩 잤어. 막 12시간 이렇게 잤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결산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 기준의 자료를 볼 때는 결산 자료와 다시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예산이나 재정을 보는 관행은 뭐냐면 너무나 예산을 중시하는 관행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쓸 돈이니까요. 그러니까 결산은 쓴돈이어서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걸 고치기 힘들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쓸 돈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성이 있고 혹은 융통성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죠.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하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도 그렇고 또 이 재정 상황을 살펴보는 시민사회도 보통은 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데이터의 관리나 지표의 관리가 예산 중심으로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동일한 재정 자주도의 기준이라 하더라도 예산 기준과 결산 기준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견주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또 다시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여수시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재정 공시 표현입니다. 뭐 이렇게 쭉 했고 일례로 건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여성 남성 화장실 수를 부족해서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너무 옛날 거다. 야, 요즘에 성인지 예산을 무슨 화장실 수로 여전히 보냐?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목포시 재정공시 자료와 비교해봐야지. 그래갖고 목포시 거를 딱 봤죠. 결론은
토시 하나 그리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복부됐구나. 이거 지방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낸 재정공시 편람 요거 예시문을 그대로 또 갖고 와서 붙여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야, 진짜 성의 없다. 이런 겁니다. 성인지 예산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 우리는 앞선 자료를 통해서 그건 알고 있잖아요. 여수시가 전남에 있는 웬만한 도시보다 재정 규모가 훨씬 크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사업 건수도 훨씬 더 많겠죠. 다만 보십시오. 이게 여수시의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수입니다. 57개입니다. 그리고 100만, 1000만 억이니까 315억 정도죠. 근데 옆에 있는 목포시의 경우에는 97개입니다. 액수는 707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형식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재정 규모가 훨씬 더 적은 목포시에 비해서 여수시의 성인지 대상 사업이 훨씬 더 낮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수시의 성인지 예산 평가 사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극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아예 여수시의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좀 분석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됐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관내에 이제 그 여수 시내에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는 그런 사례나 무슨 그런 단체 혹은 그 연구자나 활동가가 있으면 사실 여수시의 한 3년치 혹은 4년치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건 별도로 제도 개선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업 건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목포시보다 건수가 낮다라고 하는 건 진짜 하기 싫은 거거든요. 진짜 하기 싫은 거. 왜냐하면 이 사업을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사업부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괄부서에서 사업부서에 공문을 보내죠. 2022년 예산서상에 성인지 예산으로 삼을 사업들 다 제출해봐 이렇게 내면 부서에서 이제 그걸 막 적어서 내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안 낸 겁니다. 네, 진짜 안 된 거여서 요건 좀 평가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요게 이제 재정 운용 현황이라고 하는 표입니다. 이게 표 하나에 여수시의 주요한 재정 현황들을 다 담고 있죠. 재정 자립도는 얼마입니다. 재정 자주도는 얼마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이 이렇습니다. 자체 사업 비율이 이렇습니다. 보조 사업 비율이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벌어들인 수입 중에서 인건비는 한 36% 정도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또 재밌는 건 자체 사업과 보조 사업을 합쳐도요 100%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00만 원의 예산이 있으면 어떤 거는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 사업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국비나 혹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보조 사업이 있을 거야. 근데 이 두 개를 합치면 어쨌든 100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보시면 딱 아시죠?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냐? 재무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무 활동과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운영하는 비용,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비용, 이런 것들은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종의 이제 필수 경비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뽑아내냐? 전체 일반회계 사업 중에서 자체 사업과 보조 사업을 빼면 나머지가 그런 재무 활동 등 경비성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책 사업 비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수시 예산은
정책 사업과 재무 활동 비용이 더해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사업의 비중을 알면 비정책 사업, 그러니까 즉 사업을 하지 않는 비용들이 얼마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정책 사업 비중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실제 전라남도는 전체로는 한 84.4%가 이제 정책 사업 비중이고요. 여수시가 84.4%입니다. 순천시가 86, 나주시가 84%를 보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 16, 14, 16 요게 이제 요 재무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갖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수시는 보조사업 비중도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다른 전남에 있는 다른 시들 보면 어, 보조사업 비중이 낮습니다. 보조사업 비중이 낮다는 거는요, 재정의 여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 자체 재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보조사업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이 없기 때문에 국고에서 국고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서 재정 여건, 그러니까 즉 수입 여건, 그러니까 재정 운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수입 여건이 나쁠수록 국고 보조 사업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근데 여수시는 자체 세입의 여건은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 사업 비중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체 사업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정리를 하자면 전체적인 통합재정의 현황 자체는 마이너스니까 즉 나빠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걸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것의 원인이 여수시의 재정 여건이 나빠서냐, 그러니까 즉 수입이 적어서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자체 세입 환경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시 재정의 환경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아마도 시에서 하는 자체 지출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 비중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앞서서 살펴봤던 2020년까지 재정 적자가 막 마이너스로 나오고 하는 원인이 뭐겠느냐? 그럼 결국에 그거는 자체 사업 관리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서 필요 불급한 사업들, 특히 이후에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 만한 사업들은 좀 더 정돈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그게 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 업무 추진비 현황도 재정 공시 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수시는 다른 데보다 언제나 요 업무 추진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죠. 아,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근데 다행인 게 업무 추진비 자료는요, 필수 공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보 공개 메뉴에 업무 추진비 메뉴를 보면 매 월별 부서의 업무 추진비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장 포함해서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두 개 살펴보다가 요 수산경영과 거 올해 5월 거를 봤어요. 근데 요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아, 물론 되게 비싼 것들 사 드신다. 뭐 이런 거. 보통 이게 3만 원 내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3만 원에 맞춰서 이렇게 업무 추진비를 쓰셨던데 이런 것들이 눈에 띈 거죠. 국장님입니다. 해양수산녹지국장님이 소속 직원한테 뭘 주셨냐? 현금을 5만 원을 주셨습니다. 축의금을 주신 거죠. 이거 안 됩니다. 축의금은 개인 사비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업무 추진비는 현금 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그러니까 뭐라 그냥 궁금해서 5월 달 거 하나를 봤는데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어, 혹시 다른 데를 보면 더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보게 되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업무 추진비의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업무 추진비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체 사업 비중이 높은 데는 업무 추진비가 많습니다. 근데 앞서 살펴봤듯이 여수시는 자체 사업 비중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업무 추진비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 관료 주식이 힘이 세면, 그러니까 즉 의회나 내지는 지역 시민사회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으면 업무 추진비 편성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서든 지방 행정 조직에 대한 감시 활동은 업무 추진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한두 번 되면 이제 업무 추진비를 가급적 편성 안 하려고 하는 속성이 생겨요. 근데 업무 추진비 규모가 크다라고 하고 요렇게 축의금, 현금 지출 요런 사례가 발견되는 걸 봤을 때는 요거는 좀 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좀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실제로 이게 이제 여수시 그 시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 검색에 들어가서 상세 검색으로 들어가면 여기 검색문에 행정사무감사라고 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부록들이 떠요. 보면 작년에 진행했던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결과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결과보고서 이게 다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걸 클릭했더니 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크롬을 써서 그런가? 그래갖고 다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엣지로 들어가서 했는데도 다운이 안 돼요. 아, 이건 내 컴퓨터 환경의 문제인가? 다시 아이패드로 들어가서 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시스템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보면 작년 말에 시의회가 시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지적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고, 그 대상이 어쨌든 2021년 사업이었기 때문에 2021년 결산이 공개가 되면 그걸 참조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걸 볼 수 없었다. 거고, 요거는 요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뜨끈뜨끈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요게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좀 속상한 게 이게 이제 21일자로 공개가 됐는데 요 결산검사 의견서는 4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 두 달 가까이를 캐비넷에 넣어놨던 의견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거는 이제 최대한 미뤄도 6월 7일까지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5월 말까지 해서 이렇게. 근데 이게 이거까지이기 때문에 4월 달에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왔으면 4월 달에 공개하셔도 무방했는데 이거를 왜 공개하고 있지 않다가 어, 21일이나 돼서야 이걸 공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공개가 됐으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 지적했듯이 이 결산검사위원회 구성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요 5명의 결산검사위원 작업을 한 걸 보면 담당 업무 방식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서완석 의원은 요거를 담당했고 천상국 의원은 요걸 담당했고 김정희 의원은 요걸 담당, 이런 방식으로 다 자기 영역을 가지고 검사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직 공무원이죠. 전직 공무원이 계약 2월 사업 계속비라고 하는 항목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 항목은 다른 데에선 다루지 않았어요. 특히 계약사항은 결산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2월 사업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전직 공무원이 결산검사위원한테 맡겼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2021년 여수시 결산서가 나오면 일단 요거를 먼저 볼 것 같습니다. 분명 뭔가 봐준 게 있을 수도 있어. 전직 공무원이니까
요 계약 관련해서나 아니면 2월 사업 관련해서 뭔가 있을 수도 있겠어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전직 여수시 의원이 의회 결산을 담당했습니다. 이거 진짜 이상한 일이죠. 전직 그러니까 의원이 의회에 대한 그 결산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시민사회단체 위원으로 들어가셨던 분이 전체 결산 총괄이나 내지 세입 세출 이게 아니라 공단하고 보조금하고 성과 보고서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 회계사 분께서 이제 정말 키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분 눈에 안 보이면 사실은 결산검사의 의견이 될 수 없다라고 볼 정도로 이분의 역할이 가장 포괄적이고 넓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조금 이런 그 역할 구분이 적정한가라고 하는 고민이 좀 있었고요. 어, 전체 74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2쪽이 아마 요 회계사님이 쓰신 것 같아요. 그냥 회계적 적절성을 다루는 항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방식이냐면 당해년도 결산 내용을 갖고 요 숫자 확인했더니 별 이상 없음. 요 숫자는 요런 숫자, 요런 식으로만 정해 놓은, 그러니까 서술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사실 진짜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도 어느 정도는 이제 역량이 좀 돼서요. 숫자 정도는 맞춥니다. 숫자 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요즘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적 적절성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은 별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의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수입이 이러냐? 왜 2월 사업이 낮냐?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2쪽의 내용 중에서 시계열 분석을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2021년 당해년도 기준의 내용들만 다루고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그런 거 좀 걸렸고요. 14건의 내용인데 개선 요구가 8건, 제안이 6건입니다. 전체 이제 개선 요구나 제안 내용에서 눈에 띄는 것만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도 시민 낭만버스커 거리문화 공연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문제점 지적은 좀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이는 돈에 비해서 특히 기획사나 이제 이런 사업을 유치하는 데에 들이는 돈에 비해서 그 효과가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취지는 여기 보시면 지역문화예술사업 지원금에 반해서 예술인 지원 사업보다 더 많은 지원 사업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언론 방송사에 쓰는 게 맞냐라는 지적이거든요. 저는 이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예술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응? 이 언론 방송사에 이 기획 사업을 내주는 게 훨씬 더 많은 게 말이 돼? 라고 하는 지적인데 올해도 그냥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산위원이 이 결과를 보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어, 왜냐면, 지적사항을 그냥 전면으로, 그래, 결산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뭐 이런 취지여서,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요것도 재밌는데, 찾아가는 추억의 영화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어, 찬성 6, 반대 6으로 해서 부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다시 상정해서 승인을 유도했다. 그리고 요 위원 중에 문화원 이사가 심의위원 표결에 참석했는데 요 사업이 문화원으로 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거는 이 의결 자체가 취소되어야 하고 더 심하면 어 그쵸 고발이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의도가 보이잖아요. 부결된 안건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다시 재상정하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지만 거기에 또 수탁기관의 이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이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라고 하면요. 보통은 음, 해촉시키고요. 어, 해촉시키고 이렇게 집행된 보조금은 바로 반환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의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 위원장이나 내지는 문화원 이사는 조례에 따라서 해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도 조금 신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체육, 체육대회와 관련된 건데 되게 재밌는 게 대회 개최를 세 차례나 취소했는데 그냥 물품을 사버렸어요. 1,400만 원 정도 물품을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이 됐거든요. 아니, 대회 개최가 취소되고 연기됐는데 여수시 육상연맹이나 이런 데에서 아니, 돈을 써버렸네? 이거 문제 아닙니까? 라고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환수해야죠.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됐는데 물품을 사면 안 되죠. 근데 환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보조금만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환수가 됐나? 라고 하는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또 요거 재밌는 게 요것도 액수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를테면 여기 농원비료라고 하는 데에서 그 가축분뇨 공동사업화 시설 사업 이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100만, 1000만, 억, 10억, 49억 원짜리 사업인데 국비하고 시비로만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융자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요 사업이 어 세금,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한 겁니다. 4억 2천만 원 정도의 예,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수입으로 잡지 않고 바로 이 사업자가 지출을 해버린 겁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데 쓴 거죠. 그럼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 수입이 나오면 이거는 지방 정부가 다시 받아서 세외 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그걸 다시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나왔네. 그럼 이걸로 우린 재투자할 겁니다. 이거 갖고 그냥 차량을 산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기가 막힌데 이걸 전라남도에 문의를 했다는 겁니다. 전라남도 축산과에 문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은 국비와 시비로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도에 문의를 했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오히려 시가 자체적인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일반 보조 사업에 대한 규정이나 내지는 전례를 따르는 것이 맞는데 그걸 왜 도에 물어봤을까? 라는 것이 좀 의아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세입으로 잡고 재교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업자가 임의로 재투자 목록으로 다시 쓰는 것은 회계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농업정책과가 말하는 것은 도에 물어봤더니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과연 도가 그걸 답변할 수 있는 주체냐라고 하는 것에 의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업은 도가 끼어들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어쨌든 관심이 있는 사항이 버스 관련된 건데 사실 이거는 제안으로 해서 이 버스 부분이 나왔습니다. 봤더니 좀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기 운영위원이라고 그러니까 운영 인력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마을 버스만 담당하는 인력이 아닌 겁니다. 이 회사들 중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이 시내버스 운영 인력과 겹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버스 지원금을 주면 사실은 시내버스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 그러니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정비사께서 시내버스도 정비하고 마을버스도 정비한다 그러면 그거를 업무 크기에 따라서 5대 5로 분할을 하던 아니면 6대 4로 업무를 좀 나눠서
그리고 4만큼만 마을버스 지원금에 넣어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제안이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답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동양교통 뭐죠? 제일 큰데 동양교통의 경우에는 지출 증비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보조금을 준 겁니다. 이건 진짜 우스운 일인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흥미롭네라고 했는데 제가 더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건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한 분이 제안으로 해서 면 단위 마을버스를 좀 확대하자 해서 지금 배차 간격이 워낙 크다. 그러니 지간선 체계 형태로 해서 이걸 탄력 운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즉 환승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교통과의 답이 과관입니다. 현행 노선 체계는 직결형으로 이래 타면 즉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간선 체계로 운영 시 환승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환승 지점에 대한 차고지, 휴게시설, 연료 충전시설, 휴게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거짓말. 제가 이거는 진짜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국 어디에도 환승 정류장에 휴게시설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점, 종점의 차고지에 휴게시설이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 여수시 교통과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승 시점에 이게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직렬 형태로 하는 것의 장점이라고 얘기하지만 직렬 형태가 갖고 있는 단점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의 도시교통은 어떻게 하면 환승 체계를 효과적으로 만들 거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직렬형을 유지하겠다고 내세우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통과 공무원 진짜 궁금한데 한번 뵙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시대에서 오셨어요? 이런 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렬 체계의 방식은 버스 사업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그 노선에 대한 수익을 내가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환승 체계는 뭐냐? 이 노선을 쪼개는 겁니다. 쪼개서 여러 가지 사업자들의 노선이 겹쳐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나는 손해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게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 제안 내용에 대해서 교통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때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역시도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마을버스 체계 개편과 관련돼서는 교통 기본 계획상에 담을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버스 체계 개편과 관련된 연구나 내지는 용역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 제안 내용이 굉장히 유의미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 내용이 너무나 불성실해서, 이 부분은 좀 되게 재밌다. 왜 이렇게 답을 했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요 정도가, 그 결산검사위원들의 내용에서 좀 볼만한 것들이었고요. 아마 이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다 찾아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여수시의 재정 규모에 비해서 결산 검사의 내용이 좀 과소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실하다까지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나 대진 대상이나 이런 것도 좀 적고요. 무엇보다 결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정책 평가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례로 든 것처럼 마을버스 정책과 관련된 이런 제안들도 이 결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정책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그 지역에서 2021년 결산 대응을 할 때 조금 더 고려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 정도로 해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었고 또 이제까지보다 가장 길었던 시간이기도 해서 제가 또 시간 관리를 또 막판에 실패를 했네요. 그래서 또 죄송 사과를 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내용이나 혹시 확인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실까요? 그리고 만약에 좀 작업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그 곳과 같이 상호평가 방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거 작업을 할 때 계속 이렇게 목포시나 순천시 자료를 계속 같이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지역적인 인접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는 좀 어떻지? 여기는 어떻지? 이걸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 걸 좀 봐서 그래서 아 그거는 기왕이면 어 기왕이면 인접시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어 분석할 때도 그렇고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 이걸 여수시 혼자서만 해도 어쨌든 목포시 거를 찾아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도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찾아볼 거라면 혹은 목포시에서 이걸 또 한다라고 하면 여수시 걸 찾아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찾아볼 거라면 차라리 그거를 두 지역이 좀 같이 하는 것도 괜찮긴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럼 질문이 없으신데 마무리할까요? 어떠세요? 아, 이제 제가 질문이 있었는데, 네. 아니, 저희가 여수시가 재정 세입 여건은, 세입을 걷어들일 수 있는 여건은 좋은데, 세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2019년부터 마이너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통합재정가. 근데 제가 이걸 2019년부터면 2018년에 이제 선거가 치러서 민선 7기가 예, 그러니까 딱 그 시점이거든요. 18년에. 아, 예, 예, 그래서 19, 20, 21, 21을 돌아보니까 2019년부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그쵸. 반복적으로 2019년부터 결산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 짜서 음, 계속 재정 수지가 이렇게 악화된 것들을 저희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예산만 봤으니까 아까 음,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 기준의 통합 재정 수지만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일부러 내가 굉장히 행정력이 좋고 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보여주려고 일부러 좀 약간 감추고 속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 당연히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네. 있는 고민이 그건데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죠. 근데 근데 이렇게 차이가 네, 많이 난다는 것은 아까도 표에서 봤듯이 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산 그렇죠. 기준 통합재정 수지하고 결산 기준 통합재정 수지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한 해가 지나고 만약에 다음 해 연도에는 개선이 돼야 될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올해도 또 이런 상황이 나왔다면 이건 일부러 겉으로는 굉장히 행정력이 뛰어나서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결산에는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음, 그 문제 제기한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산위원들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고 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시민들을 속이고 좀 호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4년 내내. 네, 그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이나 재정의 당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나의 재정 운영 혹은 관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 압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그 결산 기준보다는 예산 기준이 더 마사지하기가 좋은 숫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산과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의혹이 당연히 제기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는 통계적으로 좀 증명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네.
그럼 이걸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도 이 통계를 들이대서 문제 제기를 해도 큰 문제는 그렇죠. 되지 그러니까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상의 통합재정 수지하고 결산상의 통합재정 수지 간의 격차가 크고 사실은 결산이 좀 더 실질적인 수치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속 예산상의 통합재정 수지의 흑자를 강조할 게 아니라 결산상의 적자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재정 운영 원칙을 바꿔라. 이런 건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예, 네,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저희가 인용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한번 인사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사정이 네네. 되면 비디오를 다 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수업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얼굴 보고 인사하고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실무자로서 예결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결산이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 결산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도 한 소감 한 10초 정도 하고 인사하고 선생님 소감도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라님. 음소거 다 해제하시고요. 황명선님. 네, 사라님 해주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결위 부위원장 황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3강 전체를 통틀어서 너무너무 정말 잘 들었고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강의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정말 많은 우리 회원들이 다 들었으면 좋을 만한 명강인데 참여를 많이 못했다는 걸 죄송하게 강사님께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제 이게 녹화돼서 올라오는 걸 제 예결위 위원들은 빠짐없이 다 앞으로 계속 공부할 때 참고해서 볼 것이고요. 강의해준 것들 다 밑거름 삼아서 여수시 예결, 결산 잘 지켜보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라님. 제가 예결산에 대해서 굉장히 첫 강의 때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강사님께서 그래도 여수시와 연결해서 강의를 좀 해주셔서 조금 쉽게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마지막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박혜선님 안 되시나요? 박혜선님. 네.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셔야죠. 네. 저는 좀 목표가 하나 있어요. 연주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예술 쪽에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에서 쓰는 비용들을 그거 한번 좀 파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 예산이 50억 되는데 거기서 3분의 1 정도를 시립예술단에서 20억 정도를 쓰고 3분의 1을 쓰고 있는데 거리 공연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있지만 3분의 1, 20억을 쓸 만큼 그만한 어떤 효과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너무 없어서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거 정말 유지해야 되냐 싶은 회의까지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계속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것만 한번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리고 강의 감사했습니다. 안 들려? 연주국장님 음소거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이지영님 가능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1강을 다시 한번 들었는데요. 다른 짓 하면서 들었더니 듣는 게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들을 때는 일타쌍피의 마음이 아니라 일타일피로 온전히 몰입해서 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강의를 들었을 때 보이는 표면이 아닌 이면에 관한 것들을 보는 힘, 그리고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가 앞으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목포에서 지금 한 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진아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결산 거기에 목포시가 성인지 예산이 행정부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재밌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 것대로 2022년도, 그러니까 23년도가 돼서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시행을 안 했다 했을 때 저희가 뭔가 시민단체로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딱히 없겠죠? 네. 그거는 이제 감사원 고발이나,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싫어하는 것은 공무원 내부에서 인사평정이나 이런 고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사법 처리는 되지 않고요. 사법 네. 처리는 되지 않아도 진급을 못하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강의 너무 여수시를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분석하셔서 해주셔서 시간도 많이 들었고, 어제 강의 자료가 새벽 2시 15분에 올라온 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게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일찍 드려야지 했는데도 늘 그 시간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한 일이라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 예산 공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하신 소감 한마디 하시고. 네. 일단은 사실은 이제 결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 감시 운동을 오래 한 지역에서도 결산 부분에 대한 관심은 별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선뜻 결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주신 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 덕분에 다시 이제 결산이 왜 중요하고 어떤 부분에서 또 이렇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내지는 이런 방식도 좋지만 다음에는 여수 시민협 차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대한 일종의 토론자나 내지는 이렇게 코멘터로 참여할 수 있으면 그건 역시 굉장히 저한테 영광이겠다. 그래서 그럴 기회를 꼭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저희가 9월에 실제로 실무로 영접할 기회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여수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여수 시민학교에 정창수 원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또 김상철 수석위원님하고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여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수 살림과 나라 살림 들여다보기 해서 실제 오실 거니까요. 그때 뵈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유익한 강의 감사했습니다. 모두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보내세요. 네. 나오기 힘들지? 이 색깔 익은 거는?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안 나가죠.